대구를 관심에 두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위험한 거는 뭐냐면 매매가와 전세가가 붙어 있는 물건들. 지금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바로 신축 빌라예요. 그러면 지금 특히 조심해야 되는 주택이랑 그 다음에 사실 상승장 때 굉장히 이제 다주택자분들이 이제 뭐 갭이든 대출도 해서 집을 많이 샀기 때문에 지금 이 하락장이 계속 이어지면 깡통 전세 여기 나올 수 있잖아요. 여기 나오면 사실 그게 그분의 힘듦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입자의 힘듦으로도 이어질 수 있단 말이죠. 우리 깡통 전세 좀 주의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사실 깡통 전세에 저는 그 약간 단어 자체가 포함하는 그 우리가 그 느끼는 의미 이거는 조금 과장된 측면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깡통 전세 얘기하면 지금 세입자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임차인으로 전세로 들어가면 다 불안해요. 아, 그렇죠. 불안하죠. 네, 다 불안합니다. 그게 이제 지금 너무 과장된 그 프레임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전한 물건들까지 위험한 물건으로 인식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지금 작용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깡통 전세라는 거는 깡통 전세가 어떤 게 생기냐면 전세가율이 거의 매매가가 딱 붙어서 있는 상황에서 이제 매매가도 떨어지고 전세가도 떨어질 때 내 보증금이 이제 안전하지 않은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매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전세가율이 낮아요. 전세가율이 지금 50%대 초반이거든요. 그럼 매매가와 전세가 갭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어요. 이게 좀 떨어져도 아직 뭐 그렇게. 그렇죠. 이런 거는 떨어져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한꺼번에 5년, 6년 살 게 아니잖아요. 2년 살고 또 다시 재계약하고 이런 과정이 벌어지기 때문에 떨어지는 동안에 좀 전세가 떨어지는 분위기면 전세가 좀 낮춥시다. 안 낮추겠다? 그럼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임대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주면 어떡하냐. 경매 넣어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거 사드리면 아파트 아주 싼 가격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임대인의 입장을 아예 모르는 얘기인 거예요. 절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 없어요. 전세금 안 돌려주면 임차인 경매에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집을 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전세 보증금보다 높은 매매가에 있는 아파트를 날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날리는 사람은 누구냐면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밑으로 내려간 사람이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세입자는? 세입자는 망하는 거죠. 이제 이런 물건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물건이냐 아니냐를 구분해야 되는 거지. 모든 아파트나 모든 주택들이 하락기에 다 위험한 거다. 이렇게 인식하면 이런 안 된다. 물건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조금 더 팁을 주신다면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서울 수도권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들은 사실 갭이 다 벌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위험한 물건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그냥 전세나 월세 들어가시고 정불안하시면 보증보험 들어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위험한 거는 뭐냐면 매매가와 전세가가 붙어 있는 물건들. 근데 여기서도 좀 주의할 게 이런 물건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보면 이제 빌라 다세대거든요. 빌라 다세대인데 사실 지금 서울 수도권에 있는 빌라들 같은 경우도 매매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전세가는 별로 안 오른 측면에. 그래서 일반 빌라들도 전세가율이 좀 벌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뭉뚱그려서 이제 위험한 물건으로 치부를 해버리면 이제 임차인이 갈 곳이 없어요. 저는 이게 뭔가를 노린 게 아닌가라는 느낌도 들어요. 임차인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매수를 하게 만드는 이런 프레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물건들은 그래서 빌라 같은 경우도 이제 시세가 좀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시세 파악이 되는 거는 충분히 이제 시세 파악을 통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매매가와 전세가 갭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벌어져 있다. 그러면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바로 신축 빌라예요. 신축 빌라는 갭이 없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가 갭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들어갈 때부터 없습니다. 그 구도를 만들어 놓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이 보증금을 날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뉴스에 나온 깡통 전세의 대부분의 사례가 뭐냐면 신축 빌라예요. 근데 이거를
모든 모든 주택의 문제로 지금 크게 너무 지금 확대시켜 놓은 측면이 있어요. 지금 시점에는 신축 빌라 고민하는 분들은 가급적 들어가지 말자. 가급적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의 폭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임차인 수가 많이 줄고, 그다음에 매물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의 폭이 일단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가진 돈과 그 돈 대비 약간 가성비라고 그러죠. 가성비로 이제 구하려고 했을 때 유혹에 빠지는 게 바로 신축 빌라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지 않은 사회 초년생이나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돈이 이제 그 전세 보증금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집을 보러 다닐 때 아파트는 이제 제외되거나 많이 이렇게 되고 빌라 위주로 보는데 이때 이제 딱 유혹이 되는 게 구축 빌라와 신축 빌라를 봤을 때 무조건 신축 빌라 관심이 갑니다. 왜냐면 제가 예. 신축 빌라에 한번 신축 들어봤는데 빌라로 그냥 눈이 진짜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마치 아파트처럼. 네, 아파트처럼. 깨끗하니까. 요즘 진짜 빌라도 잘 지어요. 네, 그래서 신축 빌라로 눈이 확 가요. 그래서 구축 빌라로는 정말 가기 싫어집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의 함정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구축 빌라로 가셔야 돼요. 이럴 때는. 근데 이렇게 지금 부동산시장이 하락장이고 네. 금리도 오르고 있으니까 만약에 전세와 월세로 만약 고민하는 분이라면 네, 네. 차라리 월세로 가볍게 조금 네. 들어가는 게 그래도 더 훨씬 좀 마음 편할 수 있... 그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이 좀 불안하다. 그럴 때는 그냥 한 2년 내지 4년 정도는 내가 조금 더 손해본다 그렇죠. 생각하고 월세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빌라 위주에서 네. 지금 우리가 아파트 시장의 하락에 대한 얘기 전반적으로 많이 다뤘는데 네, 네. 그리고 아파트를 대체하는 빌라, 네. 오피스텔 그리고 또 연결된 상품이라고 봐야 될까? 네. 꼬마 빌딩. 네.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네. 오피스텔이 사실은 아파텔로 네. 그 아파트 24평 정도 된 오피스텔 그런 것들을 네, 대체하는 것들도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마 이 친구들도 그러면 저는 당연히 인제 하락장 맞이하면 같이 떨어질 것 같은데. 네. 다 떨어지죠. 이것들은 대표적인 주택의 대체, 아파트의 대체 상품들이거든요. 그럼 주상품이 지금 품귀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인기가 있었던 거지. 주상품이 이제 떨어지고 인기가 없게 되면 당연히 대체 상품은 더 많이 인기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 수요가 많지 않은 상품이었는데 상승장에서 대체 상품으로 인기가 끌면서 수요가 집중됐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는 주상품이 인기가 없어지고 하락이 되면 다시 사람들 수요는 다시 주상품 쪽으로 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들은 오히려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뭐 사람들이 설사 산다 하더라도 안 그래도 지금 매물이 많은데 네. 더 좋은 걸로 하려고 그렇죠. 할 경향이 있겠죠. 그럼 꼬마 빌딩은요? 꼬마 빌딩은 제 영역이 아닙니다. 아 역시 꼬마 빌딩은 자신 이제, 있는 분야면 얘기하십니다. 주로 이제 상가거든요. 네네. 상가는 제 영역이 아니고 저는 이제 주택 시장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상가도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이 있는데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꼬마 빌딩을 제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럼 5대 강력시만 한번 점검해 볼까요? 이제 네. 부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네. 얼마 좀 남지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직까지는 분양 시장은 좀 살아 있거든요. 부산이 분양 시장이 살아 있는데 항상 하락 시장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어떤 상황이냐면 일반 시장이 먼저 약간 침체가 되고 끝까지 분양 시장은 좀 그 투기 열기가 남아 있어서 분양 시장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하락장으로 넘어갈 때 뭘 판단해야 되냐면 일반 시장을 먼저 판단해야 돼. 그러니까 일반 시장이 이제 상승장에서 분위기가 이제 점점 거래가 안 되고 좀 하락 느낌이 난다. 그럼 그때는 이제 절대 진입하시면 안 되는 구간이에요. 그러면은 이때 진입하시는 분들은 약간은 올라가는 기쁨을 누릴 수도 있죠. 근데 바로 하락장이 되면 이제 부동산은 주식과 다르게 거래가 거의 없는 거거든요. 특히 하락장으로 딱 돌변하는 순간 거래는 완전 바닥을 찍게 돼 있어요. 그럼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그러면 그냥 잠깐 올라가는 기쁨을 잠깐 누렸다가 그냥 하면서 그냥 하락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산도 지금 약간 이제 그런 상황, 거의 이제 그런 상황에 돌입했다 보시면 되고. 대구는 뭐 이제 대표적인 하락 도시죠. 이미 규제를 다 풀었죠.
규제를 풀었는데도 오히려 더 많이 하락하고 있어요. 아, 제 고향인데. 이런 도시가 오히려 나중에 보면 가장 먼저 하락했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상승할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구를 관심에 두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하락하고 나면 나중에 바닥권에서 충분히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도시 중에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도시, 뭐 작은 도시들 빼고 가장 먼저 투자하기 좋은 아파트가 대구예요. 가장 먼저 하락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락했기 때문에. 자, 광주는요? 광주는 좀 어렵습니다. 광주가 지금 분양도 많이 없고 아직까지 일반 시장도 그렇게 꺾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지방을 집중적으로 막 연구를 해가지고 막 그러려면은 전체 데이터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혼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모든 거를 지금 애매한 구간에 있는 거를 지금 소장님 말씀은 강주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네네. 소장님 분석이 강남 어려워. 분석이 어렵습니다. 분석이 어려워. 강주가 어렵다는 줄 알고. 분석이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패스하겠습니다. 자, 울산. 울산은요. 울산은 조금 다릅니다. 네. 네, 울산은 조금 달라서 예를 들면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가율이나 전세 시장이 분위기가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규제 영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하락하고 있는데 규제 해제를 좀 지켜보면은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대전은요?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반적인 추세를 따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분양 물량도 많고 지금 일반 시장도 약간 이제 좀 침체 국면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고 아직까지 이제 분양 열기는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비슷한 거죠. 지금 하락장으로 딱 넘어가는 그런 비슷한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들어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뭐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게 있을 수 있겠지만 네네. 대체적으로 무주택자분들은 지금은 좀 기다리자라는 입장을 얘기해 주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1주택자분들은 이제 팔거나 버티거나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한 가지 더 선택이 있잖아요. 갈아타기. 갈아타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아, 지금은 힘들다. 갈아타기를 하려면 방법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가면 이제 매도를 먼저 하느냐, 사는 걸 먼저 하느냐.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팁을 좀 드리자면 하락장과 상승장 때 갈아타기 하는 방법은 완전히 다르죠. 상승장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선매수예요. 선매수 후매도입니다. 그리고 하락장이 되면 뭘 해야 되냐면 선매도 후매수예요. 근데 선매도에서 안 돼요. 매매가 안 되니까. 선매도가 안 돼요. 선매도에서 자 갈아타기 하는 분들이 뭐냐면 자 여기서 매도를 하려면 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급매로 내놔야 돼요. 그럼 먼저 손해보고 가죠.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요거를 싸게 살 수 있을지 일단 이게 안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손해보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먼저 저지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에 가보면 진짜 갈아타기 수요자들이 엄청 많대요. 지금 대기 수요자들이. 근데 문제는 다 파는 게 안 돼서 다 지금 정지 상태. 그러니까 부동산들이 지금 죽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거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거래만 이게 파는 것만 되면 사줄 거는 지금 천지 넘쳐나는데 파는 게 안 되니까 다 지금 이게 첫 번째 구간에서 멈춰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거래가 안 되니까 수입도 안 생기고 지금 폐업을 고민하는 중개사들이 지금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서울에서 지금 뭐 거래량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지금 거래량 숫자보다 중개사무소 숫자가 몇 배는 많을 것 같은데. 몇 배 정도가 아니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죠. 자, 혹시 이런 하락장이 계속되면 또 정부 정책이 네. 뭔가 반전이 일어나면서 다시 좀 그런 걸 다시 꺾을 수도 있잖아요. 하락기를.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으로 시장을 바꿀 수 있는 시기는 딱 1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 안에 이제 예상치 못한 정책이 확 튀어나오면 시장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1년 정도 지난 후에 모든 정책은 이제 소용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또 보시면 돼요. 그렇죠. 반대로 보시면 뭐냐면 상승장 때 정부가 상승을 막으려고 막 내놨잖아요. 막 내놓는데 첫 번째 정책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어요. 9.13 대책 때
9.13 대책이 나왔을 때 거의 한 1년 가까이 하락을 했단 말이죠. 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대책들은 이제 거의 효과가 없었어요. 그게 이제 시장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1년 정도 텀을 두는 이유가 아직 완전한 하락장이 아니에요. 완전한 하락장이 아닌 상황에서 규제 완화를 좀 강도 있게 해버리면 다시 상승 전환이 되죠. 근데 그게 이제 다시 완전한 상승장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 약간 받는 개념이죠. 그런데 1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강도 높은 규제가 풀어지더라도 반등 정도는 굉장히 미약하게 돼요. 이걸 어떻게 보느냐? 자, 지금 정부가 이번에 규제, 저번에 이제 7월 달에 규제 지역 해제를 해줬잖아요. 일부 지역에. 가지고 대표적인 비교 대상이 어디였냐면 대구와 세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도시 꼽으라면 대구하고 세종이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대구는 규제를 풀어줬어요. 근데 세종은 지금 하나도 안 풀어줬습니다.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구는 풀어줘도 이제 풀어주는 효과가 없을 거라는 얘기. 그러니까 풀어준 거고 세종은 지금 풀어주면 효과가 있을 거라는 얘기. 다시 투기 심리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안 풀어준 거예요. 그게 딱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규제를 언제 풀어주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하는 지금 대표적인 사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세종을 미워서 안 풀어준 게 아니에요. 세종은 아직 투기 심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완전한 하락을 하고 있지만 대구에 비해서 지금 심리는 굉장히 살아있어요.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종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정부가 보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아까 전에 이제 소장님께서 이 기간에 대해서는 이제 하락기가 이제 2030년부터는 이제 상승기가 다시 올라올 수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η 하락이 폭은 얘기 안 해주신 것 같아요. 하락폭은 대략 아까 얘기했는데 40% 정도 평균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서울 수도권. 네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40% 정도. 근데 다 개별 아파트별로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평균적으로 40% 정도. 네. 그래서 사실 폭은 굳이 여러분 제가 볼 때 가격 중심으로 보지 않으시길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헷갈리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 처음에 질문하신 것처럼 20% 떨어졌는데 30% 정도 떨어지면 사도 괜찮지 않냐. 이게 이제 가격 중심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게 의미가 없는 게 기간 중심이라는 거예요. 기간. 하락 기간이 언제냐.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느냐. 하락하고 있는 중이면 정말 많이 빠졌어도 안 오르고 덜 빠진 것도 더 떨어질 수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격 중심으로.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야, 우리가 이 아파트는 예전에 오르기 전에 뭐 5억이었는데 얘가 15억까지 올랐다가 지금 얼마 떨어지면 난 살 거야. 이렇게 이제 계속 머릿속에 박아놓고 있거든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만약에 좀 일찍 떨어졌어요. 일찍 떨어져서 그 가격대 왔어요. 그러면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오르는 기간이 길게 유지되면서 다시 팔려고 하는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러면서 더 떨어진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진입을 좀 일찍 했다가 안 올라가니까 다시 이제 손절이라고 해요. 손절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런 사람들이 팔면은 더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일찍 들어가서 오히려 더 자신으로 인해서 하락을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간 중심으로 보시는 거예요. 기간 중심으로. 그래서 하락 기간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그래서 이제 완연하게 하락장에서 지금 벗어날 느낌이 있다. 그러면 가격대와 상관없이. 예를 들어 내가 보고 있는 아파트가 한 20%도 안 떨어졌어요. 야, 더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20%밖에 우연이죠, 이거는. 우연인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더 기다려야 되느냐? 아니에요.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갈 것 같으면 얘는 그 가격에 사도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시기에는 그래도 어쨌든 아마 주택을 가지신 분들 마음이 불안할 것 같으니까 그 1주택자분들을 좀 위로하는 뭔가 위안이 되는 말씀과 사실 1주택자분들이 제가 하락장에서 가장 힘든 대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실제로 힘들 겁니다. 그래서 좀 대비를 좀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보유할 건지 매도할 건지 정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힘들지만 이 상황을 잘 이겨내면 만약에 버티시는 분들은 끝까지 잘 버티시면 나중에 또 오르는 구간이 있으니까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좀 일찍 매도하고 싶은 분들은 매도를 하고
나중에 떨어진 뒤에 싼 가격에 이제 살려고 계획을 잡으신 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기회를 잘 잡아서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을 좀 팁으로 좀 삼고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소장님도 유튜브 지금 최근에 하고 계시잖아요. 얼마 전에 네네. 실버 버튼도 받은 걸로 아는데 채널명이 어떻게 되죠?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입니다. 네. 얼마 전에 실버 버튼 받고 이제 언박싱 했는데 기분 좋다. 아, 그렇죠. 굉장히 요즘 많은 또 사랑을 받고 계셔서 아무래도 또 소장님 말씀을 듣고 네. 또 어떻게 보면 무주택자인 분들한테는 네. 굉장히 큰 힘이 되었던 거잖아요. 사실 요즘에 그 댓글에 보면 소장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좀 많이 달리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실거주자도 사지 마라. 이렇게 했을 때 욕을 진짜 많이 먹었었는데 근데 그분들이 진짜 제 말을 듣고 집을 안 산 분들이 이제 좀 고맙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그래도 욕먹을 각오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좀 얘기를 했던 게 결과로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아서 좀 뿌듯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고맙다라고 표현해 주신 구독자분들에게 또 고맙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같이 서로 위로하면서 공부하면서 부자 될 수 있는 길로 이렇게 가면 좋지 않을까. 오늘 만남의 손님은 이현철 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